예, 소개받은 강도영입니다. 저만 오늘 이렇게 이과인 것 같은데요. 왜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한 진실규명 이런 자리에 정신과 의사로서 그 고통을 겪은 선배님들이 어떤 증상을 겪고 있고 어떤 질환을 겪고 있는지가 뭐가 중요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춘 부분은 강제 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의 어떤 트라우마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서울대에 이제 교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 환자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그 이후에 이제 대학을 나와서도 내부 제보를 하면서 트라우마를 입는 왕따를 당하면서 이런 분들 보다가 1922년에 처음으로 이제 박종철 기념 사업회에서 하는 이제 그 강제징집 프락치 공작 국가폭력 피해자 선배님들에 대한 어떤 집단 치료를 2년간 하고 작년에는 이제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가지고 전문가 의견서를 냈어요. 근데 그때 낸 제 의견은 이건 단순한 어떤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트라우마 형태고 3대 어떻게 보면 20대에 겪는 트라우마 그다음에 그 20대의 부모가 그리고 형제가 겪는 트라우마 그러고 나서 그게 치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후 자녀가 겪는 트라우마 형태로 있고 또 프락치 강요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어떤 윤리적인, 양심적인 어떤 가책으로 인해서 어느 집단에서도 속하지 못한 어떤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한 그런 어떤 트라우마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 의견서를 냈는데 판사분들의 의견은 그때 뭐 다 강제징집이었지 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제 뿌락치 공작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맞춰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오늘은 좀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년 동안 집단 치료를 하고 임상에서 선배님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을 때 여쭤봤을 때 그 군대 강제 징집을 당하고 프락치 강요 공작을 당한 후에 다시 대학에 복귀했을 때 아니면 다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회운동을 하기 민주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복귀했을 때 자기를 따돌리는 어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다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선배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진실규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목을 무간지옥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 트라우마 형태를 알릴까 할 때 무간도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정체성 그 다음에 도덕성의 어떤 그런 상해로 고민하는 어떤 두 주인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 선배님들과 그 사람들이 받는 트라우마 같다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무간지역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체해병, 순직한 체해병 특검이 진행되는 정도로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해서 발전한 상태인데 더 큰 고통을 겪고 지금도 그 고통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국가적 관심, 특히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간도 영화는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진심으로 원치 않는 행동을 해야 하거나 안 하면 고문을 더 당하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하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어떤 일들을 40년 전에 겪으셨던 선배님들이 이죠 그 무간도에 비교했고 그래서 그랬을 때 과연 저는 궁금합니다. 그때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지금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동료와 선배 이름을 적어야 될까? 이런 트라우마나 고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의 정체성을 해치는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타자와의 관계, 특히 민주화 운동이나 그 시대에 독재 시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그 관계는 부모나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 분들과의 어떤 분리, 배반 이런 걸 강요당하는 것들은 굉장한 트라우마 형태였기 때문에 중요하게 진실규명상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간도란 제목이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최악의 지옥 이렇게 해서 따온 지옥이라는데 아마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후 나의 정체성을 찾을 때 가장 힘든 그런 어떤 정체성의 혼란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임상적 면담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는 존재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요. 녹화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뭐 빨간 거를 뭐 푸르게 만든다는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협박, 그 다음에 자기 가족보다 더 중요한 동료, 선배, 후배의 이름을 쓰게 하는 그런 어떤 전 세계에서도 별로 존재하지 않는 트라우마 형태였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다 고문과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만 고문이라는 부분들이 작은 트라우마라는 게 아니라 이런 프락치 강요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개인의 정체성을 말살시킬 수 있는, 인격을 와해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 형태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간도란 제목을 적었고요. 네, 녹화 사업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공작 피해자분들도 제가 면담 해본 결과 오히려 고문이라든지 강제징집 바로 그냥 대부분 그 피해자 선배님들이 경찰서에 가셔서 고문 당하시고 바로 차에 실려서 백일 보충대나 백일 보충대로 가셔서 거기서 바로 머리 깎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훈련소로 가셔서 거기서 또 맞고 고문 당하시고 또 자대 배치당해서 감시당하고 그 와중에 또 보안사로 끌려가셔가지고 프락치 강의 받고 휴가 나갈 때 감시 받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앞에 갑자기 강제 징집을 당하거나 이런 것보다 계속 강요당하는 하루 종일 글을 써라, 너희 선배에 대해서 써라, 너희 후배에 대해서 써라 이런 부분들이 가장 호소하는 가장 힘든 트라우마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진실규명이나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문 생존자들도 나는 특히 국가라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거대한 그런 조직에서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물얼 인도리를 받습니다. 윤리적 상해를 받지만 내가 그렇게 받았을 때 거기서 서바이브하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런 트라우마의 어떤 치유나 회복이 쉽지만 프락치라는 어떤 그런 주원 글씨가 붙었을 때 과연 그분들이 그 이후에 다시 자신들이 지키기 위해 수모를 참았던 그 조직이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았을 때 겪어야 될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친구를 배신해야 목숨을 부지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제가 병원에 오셔서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러시지 않고 못 쓰고 다른 사람하고 또 설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미리 알려서 피해 안 보게 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 자체도 굉장히 많이 평생 4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왜 그때 그냥 좀 더 고문당하고 말지 왜 그 이름을 썼을까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가장 힘들었던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그런 고문이었다고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말할까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떤 그
감정을 느끼기도 했는데 저는 그리고 이제 그 분들의 이제 17분 피해자분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원 데이터 어떻게 보면 저희 면담 데이터하고 인지 기능, 그 다음에 정서, 성격, 그 다음에 투사적인 거. 그러니까 투사적인 거는 그 피해자 선배님들이 숨기려고 해도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저는 그 검사하고 지능 검사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IQ가 다 높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도 IQ가 저보다 높은데 그 시절에는 어땠을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었고 이 분들의 어떤 열정과 인지 능력들이 조금 더 좋은 세상에서 잘 발휘됐었으면 우리나라가 좀 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도 거의 중상 정도의 지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 소검사를 봐도 약간의 어떤 그 불균형은 아마 트라우마를 오랫동안 40년 동안 갖고 사셨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대개가 다 중상 유지를 합니다. 떨어지는 부분을 보면은 보통 주의력이에요. 주의력하고 청각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세요. 왜 그러냐면 트라우마의 특성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내 무의식 속에서 의식 속으로 침습하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원래 쓰여야 할 주의력들이 떨어지고 그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분노 조절이 어려움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분노 조절이 어렵고 특히 다른 오감 중에서 시각보다 청각은 조금 더 그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청각이 예민하고 작은 소리에도 아니면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별말 아닌 말에도 그냥 굉장히 화를 내는 이런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17분의 피해 선배님들도 그런 걸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어떤 기억력 굉장히 좋으신데 언어 기억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와 언어 기능, 그 다음에 기억 기능을 침범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언어와 기억입니다. 트라우마가 지금도 잘 치유가 안 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런 이유는 인간이 하게 한 언어 기능, 그 다음에 기억 기능을 건들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 선배님들한테서 또 언어, 기억에 조금 이렇게 손상, 갖고 있는 IQ에 비해서, 지능에 비해서를 보였고요. 그 침수적인 사고, 오시면 다 그 설문지 체크하시고 평가지 체크하시면 증상 하나도 없다고 뭐 1점, 2점 하시는데 검사하면 이상이 나와요. 보셔 다른 분들은 다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분들은 와서 막 더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선배님들 오면 다 나 괜찮아 하는데 검사하면 다 아파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가 아프려고 상담받으려고 내가 보상받으려고 내가 그때 그 시절 그 고통을 견뎌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그때 내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자부심, 자긍심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증상을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숨기지 마시고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잘 억제가 떨어져요. 왜? 이 트라우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과 언어 시스템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꾸 시뮬레이션 됩니다. 내가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자꾸 내 내부에서 그때 겪었던 가해자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그거를 억제하고 있는데 그걸 억제하면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도 모르게 별것도 아닌 반응들에 대해서 억제 못하고 화를 내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요. 인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PTSD 환자분들이 보이는 기능 근데 다만 굉장히 원래 지금도 지능이 굉장히 superior, 높은 쪽에 속한 거 봤을 때 그때는 더 좋았을 것 같고 하지만 본인들, 선배님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집중력, 주의력, 그 다음에 억제 기능, 그 다음에 특히 청각 자극에 대한 예민함은 계속 가지고 있고 아직도 침수적인 그런 사고 패턴은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서 평가를 보면은 그 기분 조절 어려움,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굉장히 잘 각성돼서
잠들기 힘들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좀 아프고, 근데 검사하면 이상 없고, 이런 증상들 많이 올 수 있고, 수면 패턴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격을 봤을 때 되게 복합적으로 보이는데, 가장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우울, 뭐 그다음에 분노 이런 걸 또 보이시면서 더 그런 거 뭐냐면, 이 검사하신 분들 중에서 10분 이상은 오히려 20대 때, 그때 내가 그 고통을 당했을 때 내 삶이 가장 아름다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게 트라우마였지만 내가 그 시절 나의 어떤 정체성과 나의 어떤 가치,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들이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이런 증상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특징, 선배님의 특징은 아픈데 안 아픈 척한다. 그 다음에 도덕성의 핵심 특성을 다 보인다. 그게 뭐냐면, 타인에 대한 어떤 신뢰가 사실 많이 상실돼 있어요. 뭐 있으면 싸우실 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도덕적 가치에 대한 붕괴가 못 믿어요. 지금 현 국가 어느 당이 그 운영을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고,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강렬한 어떤 그런 욕구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투사적 검사, 이거는 이제 아무리 이제 머리가 좋으셔도 숨기려고 해도 나오는 어떤 그런 투사 검사인데, 합리적으로 사고 잘 못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욱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꽂혀서 계속 그 주장만 할 수 있고, 굉장히 센시티브 하세요.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데 센시티브에 반응하고 그냥 그걸로 그냥 직진하실 수 있다 라는 결과들이 나온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단순한 우리가 흔히 보는 다른 PTSD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다른 PTSD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공포나 불안,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도덕적 인조리, 이 부분이 상해, 자기 어떤 인생의 전반의 정체성, 가치관이 조금 이렇게 큰 타격을 받은,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남은 기간 동안 현재까지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그런 어떤 삶에 가진 PTSD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설규명이라든지 피해보상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할 때 조금 더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17분도 가치 중심의 삶, 그 20대 때 지키려고 했던 나의 가치, 양심,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고, 현재도 그 의미 있는 투쟁의 결과로 이렇게 그 길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검사에 나온다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신과 의사이고 그러지만은 굉장히 이제 광주 트라우마 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직접 방문해보고 그랬는데, 뭐 트라우마가 있으면 바로 그냥 심리치료라든지 정신치료 받아라, 이건 가장 마지막 울타리가 되는 펜스, 벼랑 끝에 치는 펜스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국가 트라우마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도덕적 자기 가치관 그를 회복하는데 국가가 도움을 주고 그 가치 체계를 재정립하는 도움을 줘야 되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그 지키려고 했던 그 도덕적 가치가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배상을 해주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치료의 방식이지, 트라우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주의력이 떨어져 있고 비침습적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담받고 약을 먹어야 된다, 이거는 아주 소극적인, 마지막에 기본적으로 깔려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든지 사회적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될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강제 징집 그다음에 프락치 공작이라는 것은 군 관련된 어떤 그런 국가 폭력이었기 때문에 이 국가 폭력을 당하신 선배님들이나 선배님 가족에 대해서 군 관련 방산 업체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어떤 위원회나 사회이사나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이 선배님들의 고통과 그리고 오랜 동안의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온 삶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특별법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